네, 다시 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0원리하고 아까 못한 맨큐 경제학 10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은요, 제 10원리 제목이 아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 이 한자로 따지면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돈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정보 경제학,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자료와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료라고 하는 개념과 정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이 데이터는 재료, 자료, 논거라는 뜻인 영어의 데이툼의 복수형 데이툼,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 사람이나 자동기기가 생성 또는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을 뜻한다. 굉장히 사전적인 개념이고, 여기 정보라는 개념이 들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이거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숫자, 문자, 기호 등 아직 가공되지 않는 그러한 이 숫자나 기호나 문자로 표현된 무엇을 데이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 개념보다는 영어 개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더 명확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data is raw, 고기 먹을 때 raw를 먹는다고 그러죠. 이제 날로 된 거예요. 날로 unorganized fact that need to be processed. 어떤 과정을 거치기 전의 단계를 데이터라고 하고, information은 뭐냐? When data is processed, organized, structured, or presented in a given context. 그러니까 가공이 돼서 어떤 맥락 가운데 의미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공된 데이터, 이것을 inform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information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왜 돈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데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짜가 없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볼 때 정보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국은 이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중에 의미 있는 돈이 되는 정보는 중요한 키 컨셉이 경제학에서 희소성이라고 했죠. 희소한 정보가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뭐 애플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 있으려면 희소해야 돼요. 희소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을 희소한 정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알려져서 신문에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와, 삼성전자 좋겠네 하고 주식을 사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나는 팔고 유유히 시장을 떠나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남이 모를 때 사고 남이 알 때 팔아라,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즉 그 정보를 전문용어로 비대칭적 정보가 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전문적인 용어지만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영어로는 asymmetric information이 asymmetric, symmetric 그러면은 대칭적인 거죠. 이 손바닥 이렇게 맞으면 서로 맞는 걸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누구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을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의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n contract theory and economics, 그러니까 계약이론이라든가 경제학에서 information asymmetry라고 하는 것은 뭘 다루느냐, 이 거래관계 속에 한쪽 파트, one party has more or better information, 다른 쪽보다 더 많은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사와 환자입니다. 환자들은
의사 앞에 가면 벌벌벌 떨어요. 왜냐면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가지고 있으니 그 의사 말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저는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데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칭적인 정보, 의사도 알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내 몸에 대해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지만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대칭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된다. 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죠.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감추어진 행동. 전자를 히든 캐릭터라고 하고 후자를 히든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히든 캐릭터, 이 특성이 뭔지를 잘 몰라. 한 사람은 아는데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모르는데 아는,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영어로는 adverse selection, 경제학사전에서는 보험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보험사가 있어요. 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아픈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죠. 그죠? 자유롭게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내라고 한다고 하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픈 사람만 남아가지고 보험료를 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더 아픈 사람은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만 덜 아픈 사람은 또 보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보험 시장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 마켓 오브 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고차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2000년에 만들어진 차들이 쫙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똑같은 연식이니까 똑같은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중고차는 새 차하고 달라서 누가 탔느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중고차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는 깨끗이 무사고로 20년을 탔어요. 이 차는 뭐 사고가 한 10번은 났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깨끗하게 닦아서 놓으면 똑같은 차가 된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가격에 팔린다고 하면 이 중고차를 잘 쓴 사람, 깨끗하게 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죠. 나는 가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시장을 떠나게 돼요. 결국 중고차 시장은 더럽고 오래된 차들만 남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역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보험시장에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은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라. 건강검진 결과 너는 어떤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 너는 건강하니까 좀 더 적게 내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오래 쓴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해주고, 사고가 많이 난, 똑같은 연식이라도 사고가 많이 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정보를 의무적으로 유통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더라도 다 전문가들이 두드려보고 검사하고 보험 사고 처리 난 기록까지 딱 보여주고, 이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고가 몇 번 났으면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식이라도 지금은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되죠. 이래서 다시 중고차 시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rse selection in commonly used in economics insurance라든가 중고차 시장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market for lemons라고도 하고요. market for 좀 뭐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레몬의 시장 또는 중고차의 시장 이렇게 하죠.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adverse selection occurs. 그러니까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The only cars on the market. 마켓에 남아있는 유일한 차들은 뭐냐면 will be low quality cars. 품질이 떨어지는 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좀 정보를, 비대칭적인 정보를 맞춰주면 시장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원리가 되겠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아까 히든 캐릭터, 감추어진 특성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학 사전에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거는 흔히 이제 밑에 나오는 Principal Agent Problem, 주인 대리인 문제로 인식되는데, 주인이 있고 대리인에게 무엇을 맡겼으면 대리인은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이익을 따라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대리인을 잘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주인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든지, 또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 태만, 즉 게으르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사가 하나 빠졌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대리인인 공무원한테 또는 정치인한테 줬죠. 그러면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행동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죠.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 사이에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moral hazard occurs when someone increases their exposure to risk. 사실은 그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는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고 하지만 계약관계에서 주인, Principal이 아니고 Principal입니다. 원칙 그럴 땐 PLE, 풀이 되지만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Principal 또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Principal과 그것을 위임받은 Agent, 대리인, 에이전시 또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일어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면은 프린시펄, 주인이 있죠. 대리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information asymmetry,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요. 주인이 대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에이전트, 주인, 대리인은 어떻게 행동한다? 주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게으르게 행동을 한다는 것. 이런 문제를 주인,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시경제학의 10원리, 김환진 교수님이 그 노트에 제시한 10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저도 뭐 이 10원리는 굉장히 미시경제학을 배우는데 유익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원리가 끝나고 제가 영어로 된 맨큐의 10원리 자료도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프린시플, PLE로 되어 있죠. 원칙입니다. 경제학의 10원리 원칙. 여기 보면은 이 맨큐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영어로 된 또는 한국어로 된 경제학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프린시플, 원리. How people make decisions.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people face trade-offs. 사람들은 상충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그게 뭐냐면 갈등의 상황. 이거냐 저거냐,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러잖아요. 이것이 문제로. There's no free lunch. 이 이야기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pay the price. No pain, no gain.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네. To get one thing, you have to give up something. 뭔가를 선택했으면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왜 나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가
리저, 놀러 갈 것인가, 당구를 치러 갈 것인가, 이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면 당구 치는 거, 놀러 가는 걸 포기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한다는 이런 트레이드업,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공부를 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경제학을 공부할 것인가, 행정학을 공부할 것인가, 이 사이에 선택의 문제가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Households, 가정주부들, 가정의 주부들은 deciding where and how to spend family income. 아빠가 벌어오는 이 패밀리 인컴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일매일 고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하면 포기해야 돼. 콩나물 2,000원어치 엄마가 사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콩나물 2,000원을 선택한 대신에 2,000원이라는 돈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후회할 수 있죠. 그 돈으로 딴 걸 샀으면 더 옆집은 싸던데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경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 트레이드업, 상충적인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사회 속에서도 건스 앤 버터,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선택의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건스 앤 버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돈이, 정부의 돈을 국방비에 쓸 것이냐 아니면 복지비에 쓸 것이냐, 복지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자원을 국방에 쓰면 복지에 못 쓰는 것이고 복지에 쓰면 국방에 못 쓰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상황에서는 이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선택의 고민적인 상황에 인간들은 처하게 된다는 게 넘버원 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원리는 opportunity cost ever present. 이게 똑같은 의미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선택의 개념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포기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를 뭘로 따져요? 내가 포기한 것이 뭐지? 하고 생각해봅니다. 내가 이 마우스를 1,000원에 샀으면 내 1,000원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이 1,000원이 이것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에 있어서 opportunity cost의 상황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여러분 대학 4년 다니는 거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한 학기에 350만 원씩 두 학기 1년이면 70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4년을 다니면 2,8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것만 비용이냐? 아니에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했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1년에 연봉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4년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8천만 원. 여러분들이 대학 안 들어오고 직장에 취업했으면 8천만 원의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등록금 2,800만 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벌 수 있는 임금 8천만 원을 포기한 것이죠. 그 두 개만 합쳐도 1억 원이 1억 800만 원이 되겠죠. 1억 원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책 사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생활비 들어가죠. 이런 것들 다 합치면 4년의 기회비용, 4년 동안 내가 대학에 다니는 것은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2억 들었다고 그랬죠. 대학교에 1억 들죠. 그러면 합치면 3억. 여러분들 난 부모들은 자식 난 죄로 3억 원을 포기해야 돼요. 그쵸? 이 3억 원이 부모님 손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도 얼마나 행복하게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크루즈도 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가치,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이 대학 4년 보내는 동안에 이 기회비용 포기한 만큼 내가 몸은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하는 힘, 일하는 능력, 그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Marginal economics are most relevant. 가장 relevant, 적절하고 정답에 가까운 건 뭐냐? Marginal economics.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푸는 거 예를 들었잖아요. 김한진 교수님 나오는 것처럼 영어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수학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은 뭐가 렐리번트하다?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요. 1시간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가장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것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하나, 그 다음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이익을 주는 것 차지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기서 나오면은 small change, 하나씩 on the margin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끊어서 생각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나한테 소중한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그 사람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marginal economics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 incentive matter. incentive는 matter,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matter가 incentive가 인간들에게 중요하다. 읽어볼까요?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monetary and non-monetary. 그것이 돈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을 제공해 줄 때 그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준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MBO,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목표 관리라고 해서 인사, 행정론 시간이나 조직론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게 같이 목표를 세운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달성하지 못하면 반대로 디스인센티브, 벌금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때 조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MBO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공부할 때 스스로에게도 MBO에 맞추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해가시면 앞으로 몇 년 후에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발전을 이뤄내는데 필요한 것이 인센티브라고 해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이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딴 사람한테 그것을 준다면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원리는 incentive matter,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5원리부터 나오는 거는 how people interact,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람이 어떻게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5번 원리는 trade makes everybody better off. trade, 서로 바꿔먹는 것,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no man is an island. 어떤 누구도 아일랜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세계 속에서 specialization and exchange increase production and welfare. 서로 잘하는 것, 전문화해서 특화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바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 살게,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스미스와 그 고전학자인 리카르도가 이야기하는 비교 우위론입니다. 모든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더 잘하는 거라고, 모든 걸 못한다 할지라도 덜 못하는 걸 나눠서 하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변호사가 모든 걸 잘하지만 서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둘 다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5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6번째 원리, Market economy is most efficient system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거죠. 시장 경제는 뭐라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맞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될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은 시장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계획 경제, 센트럴 플래닝,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계획 경제는 이런 efficient하지 않다, 효과적이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인센티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지금은 경제 쪽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했던 베트남도 공산국가죠. 정치는 공산당이 독재를 하지만
경제는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잘 살게 될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그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리, 10월리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7월리, 8월리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7월리는 Government Correct Market Externality, Market Failure.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나 효율적이지만 실패한다. 뭐 때문에? 공공재와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독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것이죠.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한다는 게 아니면 correct, 올바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법제도를 확립하고 여기 컴피티션 이거 잘못됐어. 모노폴리, 독점을 규제해서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에쿼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굿, 공공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장 경제가 실패한 것을 커렉트, 교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7월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월리는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Product. 이거는 제가 10월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냐면, 그 나라에 잘 사는 정도는 생산성에 달려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이거는 경제 성장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부족하고 많아요. 하지만 그 나라 잘 살지 못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뭐가 발달했어요? 기술과 인력이 발달해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productivity, 생산성이라고. 누가 잘 살아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8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9월리, 10월리를 제가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미시경제학이 아니고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무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미시경제의 기초를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 purpose of studying economics is not to acquire a set of ready-made answers to economic questions, but to learn how to avoid being deceived by economists. 잘 단어 찾아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not, 아니다. acquire, 얻는 것이 아니에요. ready-made, 정해진 그런 정답을 얻는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But 그게 아니라 뭘 위해서 공부하느냐? To learn how to avoid being deceived by economists. 소위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죠. 경제학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투자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을 배우는 내가 냉철하게 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 조안 바이올렛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여자예요. 여자 경제학자로서 캠브리지에 있었던 여자 경제학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좀 뼈에 맞는 말이죠. 실제 경제학은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애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미시경제학의 기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를 공공부문,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재정학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